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들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거지도 손을 맞춰야 떡을 준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속담은 최소한의 노력이나 성의를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 할지라도 손을 맞추는 성의는 보여야 떡이라도 받을 수 있지.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속담을 보자마자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뻔뻔하기 그지없었던 그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전 지금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부모님이 지금은 강원도에서 한우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이야 덤덤하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에겐 아픈 과거가 있답니다. 저희는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인데요. 아빠는 정말 저한테 다정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지금이야 주 5일 근무가 대부분이지만 그땐 주 6일이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도 아빤 주말마다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 놀아주셨답니다. 은화야, 아빠가 그네 밀어줄게. 얼른 여기 와서 앉아봐.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네. 은화야, 이따가 아빠랑 국수 먹고 집에 갈까? 정말? 아빠 그래도 돼? 엄마랑 동생 빼고 아빠랑 나랑 둘이서만? 그럼 아빠랑 은화랑 이렇게 둘이서만 국수 먹고 가자. 엄만 동생이랑 낮잠 좀 푹 잘 것 같아. 그네 타고 미끄럼도 타고 그러다가 국수 먹으러 가는 거야. 그때 당시 제게 어린 동생이 있다 보니 엄만 동생을 좀 더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신 아빠가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전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7살 때 아빠가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땐 저도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솔직히 말해 와닿는 나이가 아니었고 특히나 여동생도 5살밖에 되지 않아 장례식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엄만 장례식 내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어렸던 저희 두 자매는 현실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빠가 정말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을 때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어요.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며 절 놀리기도 했었고 친구 부모님들이 절 불쌍하다며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더군다나 미술 시간에 가족들 얼굴을 그려보려고 하면 아빠 얼굴이 점점 잘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이젠 아빠를 다시 볼 수 없는 거구나 실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집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 사람을 처음 엄마가 저희에게 소개를 해줬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낯설고 이상하더라고요. 은하야,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아저씨가 우리 은화랑 은지 보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인사해. 오, 그래. 네가 은하로구나. 네가 은지고. 난 엄마 친구 아저씨야.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인사할까? 아저씨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전 처음에 그게 좀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딱 한눈에 봐도 엄마랑 사이가 그저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는 걸 3학년이었어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후로도 엄만 외식을 하거나 나들이 갈 때도 항상 그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전 그 아저씨가 처음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제가 불편해하는데도 어떻게든 저와 동생한테 뭐든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장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옷을 사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답니다. 은화야, 이거 입어봐. 너무 예쁘다. 와, 이거 공주님 같은데? 이거 한번 입어볼래? 저 안 입어요. 됐어요. 언니, 언니 왜 싫어? 그럼 내가 입을게요. 너무 예쁘다. 그거 내가 입을래요. 전 계속해서 아저씨에게 툴툴댔지만 여동생은 그때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장난감을 사주거나 예쁜 옷을 사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전 항상 제 기억 속에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빠한테 괜히 미안하고 배신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나한텐 아빠가 있다며 툴툴대기 바빴어요. 그렇지만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4학년 때 그 아저씨와 엄만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저흰 아저씨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한번 아저씨가 저하고 동생한테 점수를 따려고 재혼하신 후에 놀이공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전 그냥 괜히 그 아저씨랑 같이 놀이기구를 타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었고, 거기다 엄마 여동생과 셋이서 너무 희닥거리는 게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때 갔던 놀이공원이 서울에 있는 곳이었는데 아무런 길도 모르는데 세 사람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저 혼자 막 떨어져서 걷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지만 그때도 놀이공원에 진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 치여서 제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도 어딘지 도통 모르겠고, 그때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엄마, 은하야, 아휴, 괜찮어? 많이 놀랐지? 괜찮아, 괜찮아.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 아저씨가 은하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어디 뭐 다친 데는 없어? 봐봐, 괜찮은 거야? 아저씨, 저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어. 찾았으니 됐어. 그때 아저씨는 절 꼭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아저씨 품에 안기니 티셔츠가 아주 홀딱 젖어 있더라고요. 제가 없어진 이후로 놀이공원 전체를 뛰어다니며 절 찾으러 땀을 엄청 흘렸던 거죠. 나중에 엄마한테는 엄청 혼나긴 했지만 아저씨는 그때도 제 편을 들어주면서 얼마나 놀랬겠냐며 오히려 절 달래주셨어요. 그때부터인가 전 아저씨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후로도 정말 아빠처럼 저희에게 진심으로 대해주셨어요. 운동회를 할 때도 아빠 자격으로 참가해서 같이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아빠 자격으로 학부모 참관 수업도 꼬박꼬박 참여를 해주셨죠. 특히나 제가 기분이 좀 좋지 않거나 우울하거나 엄마한테 혼이 날 때면 절 어떻게든 달래주시고 제 기분을 풀어주시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저씨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둘이서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렇게 엄마가 재혼을 하고서 1년 후 전 아저씨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도 아빠가 직접 같이 교복을 맞추러 가주시기도 했어요. 야, 우리 은화 모델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몰라. 진짜 우리 딸 따봉이다, 따봉이야. 에이, 아빠 진짜 뭐야. 나 창피하게.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이쁜데? 어허, 아빤 우리 딸처럼 이렇게 교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세상에 우리 딸보다 이렇게 예쁜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아빤 세상에서 엄마와 저 동생을 누구보다 귀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2년 동안 그렇게나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빤 그때 당시 계속 인내하면서 제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셨는데 너무 뒤늦게 안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지금은 든답니다. 아빤 저의 든든한 지원자셨어요. 용돈도 엄마 몰래 두둑이 챙겨주시기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그 시기의 고민들도 누구보다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빤 정말 제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셨죠. 그렇게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서울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동생은 춘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본가에서 살았지만 저 혼자서 타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아빠가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매번 제가 잘 지낼까 걱정하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은하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너 아빠 엄마 없다고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빠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혼자서도 아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항상 잘 챙겨 먹고, 거기 가면 다른 것보다 항상 남자 조심해야 한다. 남자 조심. 어딜 가도 이 아빠 같은 남자 없어. 아휴, 진짜 못 말린다, 아빠 때문에. 알았어. 나 아빠 같은 남자 찾기 전까진 절대 남자 안 만날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독립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챙기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혼자 원룸에서 거주를 했는데 엄마 아빠는 반찬도 계속 보내주시고 한우 고기도 챙겨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혼자 아프면 서럽다면서 제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돈을 차츰차츰 모으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30대 중반에 같이 일하는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정말 저희 아빠와 굉장히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자상한 것도 닮았지만 안경 쓴 것도 똑같았고 키도 178cm로 똑같았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만남부터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 더 만나보니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사람이 참 생각이 바르고 깊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충남 아산이었어요. 시댁엔 시부모님과 시숙, 시누이, 남편 이렇게 5식구였는데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가 남편 나이가 37이었고 아주버님 나이가 40이었는데 아직 혼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빠, 근데 오빠 형 있잖아.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야? 저번에 보니까 혼자라고 하시던데 아직 좋은 짝을 못 만나신 거야? 아니야. 2년 전에 이혼했어. 뭐? 왜 이렇게 빨리? 모르겠어. 형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요즘 세상에 능력 없는 남자를 누가 좋아해. 조카도 한 명 있는데 형수님이 데리고 살아. 어? 그럼 형은 뭐 하시는데? 지금은 택시 운전이라고 있어. 그것도 전엔 직장 다니면 한 달 다녔다가 그만두고 뭐 5개월 다녔다가 그만두고 그러다가 결국엔 직장 생활 못하겠다고 사업까지도 손댔었는데 그것도 망하고 형수님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 근데도 형이 사치도 심하고 펑펑 쓰니까 거의 형수님이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지 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직장 다니려고 하니 맞겠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는데 뭐 지금이야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진짜 내 형이지만 나도 좀 한심해. 사실 그날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랬습니다. 원래 남편이 웬만하면 남을 비방하거나 나쁜 소리를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자기 형을 이렇게 좋지 않게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아주버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보통 아닌 아주버님을 계속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이셨어요. 원래 시댁이 크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사업 자금으로 이래저래 도와주다 보니 방 2칸짜리 빌라로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시댁에 갔을 때 시모가 저에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은화라고 했나?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결혼을 시키겠다만 보다시피 우리가 좀 잘 사는 건 아니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온다고 하지만 우리 사정상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너 괜찮겠니? 사실 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상황을 남편에게 들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라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뜻을 전달했습니다. 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둘이 서로 모아둔 돈도 있고 어떻게 잘 준비하면 신혼집 정도는 저희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혼수도 안 해도 되는 거니? 네, 혼수도 저희가 따로 잘 준비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 하나 아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한번 잘 살아봐.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옆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재수 씨, 집이 좀 부자인가 봐요? 어떻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요. 저희 부자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저희 둘이서 잘 준비해 봐야죠. 그래요? 그럼 재수 씨, 나중에 돈 많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택시 운전이나 하고 있으니까 좀 힘드네요. 아이고, 그래. 나중에 어련히 잘하겠지 뭐, 성도가. 그때 대놓고 얘기하는 걸 듣고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시모가 정말 40살짜리 큰아들을 애처럼 애지중지 대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밥을 먹었는데 갈비집이나 삼겹살 이런 것들이 상에 차려져 있으니 직접 아주버님께 쌈을 싸서 주기도 하고 갈비찜도 살을 다 발라서 밥 위에 올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할 사람은 저와 남편이었는데 우리한텐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아주버님한텐 계속 먹을 걸 올려주면서 애처럼 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많이 먹어. 기죽지 말고 이따가 또 택시 운전하려고 그러면 또 배고플 거 아니야. 많이 먹어. 정말 다 큰 어른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걸 보니 정말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근데 시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들 성도가 그래, 지갑에 돈은 있어? 아버지, 저 돈 없어요. 요즘 택시 손님도 없고. 알았다. 이리 와봐라. 이거 20만 원이니까 지갑에 넣어둬. 남잔 자고로 지갑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자, 얼른 받아. 오히려 용돈을 줘야 할 나이에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정말 그걸 보고 있노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서울로 저와 돌아오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화야, 많이 놀랐지? 그러니까 우리 집 진짜 큰아들 사랑이 유별나다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여동생은 항상 뒷전이었어. 항상 뭐 장남 뭐 이러는 집이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도 과하게 차별을 안 당했으니까. 결혼 허락을 받을 때 크게 반대가 없어서 괜찮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친정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역시나 저희 집에선 남편을 너무나 환영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깜짝 놀랄 발언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신혼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은화야, 너희 신혼집 좀 알아보고 있어? 그냥 대출 좀 받아서 한 25평짜리 집 알아보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도 서울 집값이 좀 비싸니.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내가 모아둔 1억 정도랑 같이 합쳐서 대출받고 그러면서 구해야지 뭐.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빠가 우리 은하 결혼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한 2억 정도는 우리가 도와주고 싶구나. 저희는 아빠의 선언에 엄청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껏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모은 돈일 텐데 그걸 제 결혼 자금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었죠. 아빠 뭐예요? 아니야.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부족하면 대출 받으면 돼요. 아닙니다, 아버님. 저희가 한번 저희 힘으로 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은 알지만 2억이라는 돈을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만 줄이나 알아? 앞으로 니들 애들도 낳아야 할 거고 서울 사면 돈 나갈 일도 많을 텐데 그거라도 아껴야지. 아빤 그래. 우리 큰딸이 잘 살기만 하면 그게 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이건 엄마 아빠가 예전부터 생각해 둔 거니까 거절하지 말고 그냥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 알았지? 김서방. 이제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되나?
아, 네, 당연하죠, 아버님. 이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우리 딸이랑 앞으로 잘 살게.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받게 되자 남편과 전 나중에 정말 꼭 돈을 갚자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주신 2억과 저와 남편이 모은 돈을 합해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저흰 25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남편과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남편은 속이 참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2억으로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부담도 줄였으니 그냥 제 이름으로 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착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신혼집까지 무사히 마련하고 저흰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행진을 할 때 전 아빠의 손을 잡고 행진을 하는데 아빠 얼굴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비록 제 친아빠는 아니었지만 아빠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넘게 절 위해 희생해주고 온전히 절 지지해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아빠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빠는 절 위해서 축가도 불러주셨어요. 엄마 동생뿐 아니라 하객들도 정말 감동스럽고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희는 아빠 엄마에게 말을 한 게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고맙고 저희 진짜 잘 살게요. 아빠가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 그거 나중에 제가 10배, 100배로 꼭 갚아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예쁜 손주도 꼭 낳아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빠,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뭐해? 인사 안 해, 당신은? 아, 아버님,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 후로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방도 신경 써서 예쁘게 꾸미고 혼수도 아빠랑 엄마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가전제품까지 싹 다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살면서 엄마 아빠가 해주신 것들을 볼 때마다 꼭 열심히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자.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돈, 나 정말 나중에 꼭 갚을 거야. 나중에 아빠도 노후 자금 필요하실 거 아니야. 괜찮다곤 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손 벌리는 존재가 되면 안 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잖아.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앞으로 더 잘해드리자. 나도 정말 잘할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싸울 일도 없었고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후에 시댁에서 사소한 사건들이 조금씩 있긴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아주버님이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심각하게 통화를 하더니 금방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내용은 2천만 원만 빌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면서 거절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 넌 네 형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서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 네 형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거 매몰차게 거절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서 불쌍한 네 형은 안 보이니? 형이 뭐가 불쌍해? 지금까지 형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다 형이 만든 거야. 누굴 탓해?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어? 너 그 신혼집도 있고 그러지 않아.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해주면 될걸. 왜 네 처가 안 된다고 하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싫다고, 내가 그렇게 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저나 나한테 좀 하지 마세요. 옆에서 다 듣고 있었던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는 아주버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무조건 형한테 다 해줘야 한다는 시모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남편이 냉정하게 끊었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에피소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니 남편이 진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빠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신나. 나 애 정말 많이 낳고 싶었는데 나도 정말 아빠가 되는구나. 와, 그렇게 좋아? 내가 봤던 당신 모습 중에 오늘이 왠지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당연하지. 당신이랑 나랑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건데 당연히 좋고 말고.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가서 당장 사올게.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엄마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때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화야, 아빠가 너 임신했다는 거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지? 엄마도 엄청 놀랐어, 얘. 아빠가 그 어린 꼬맹이가 이제 엄마가 된다면서 어찌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난 네 아빠가 너 낳은 줄 알았다. 어머, 진짜? 어제 아빠한테 말했을 땐 그냥 좋아하는 것만 같았는데 울기까지 했다고?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거야? 그래, 네 아빠 당장 너 보러 간다는 걸 내가 옆에서 겨우 뜯어 말렸어. 벌써부터 우리 딸 산후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고 아주 난리다 난리. 은하야, 이젠 항상 너 몸 조심해야 돼.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줘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알았지?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랑 아빠가 달려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정말 엄마 아빠는 저에게 너무나도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저를 더욱 아껴줬어요. 혹시라도 배가 불러오면서 힘들진 않을까 싶어 남편 혼자 설거지도 다 해놓고 빨래도 다 해놓고 청소 같은 것도 제가 신경 안 쓰게 혼자 깔끔하게 다 해놓기도 했습니다. 제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을까 싶어 제 옆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했던 게 남편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축하한다, 축하해. 어떠니? 입덧은 좀 하니? 하여튼 간에 너무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몸은 아직 괜찮아요. 입덧도 안 하고요. 그래, 그래. 역시 우리 집안 애들은 배 속에서부터 아주 착하구나. 몸 괜찮다니 다행이야. 배 속 애기 잘 키워서 예쁜 아들 낳아라. 그렇게 저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전 휴직을 하고서 출산과 태교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니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임신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습니다. 은하야, 출산 준비는 잘하고 있니? 네, 옆에서 남편이 많이 도와준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있잖아. 그 네 시숙이 말이다. 서울로 지금 좋은 직장을 발령받았어. 어머, 그래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축하드려야 할 소식이네요. 그래, 근데 말이다. 이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 지낼 곳이 없다는구나. 당분간 혹시 너네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되겠니? 전 시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산 달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아주버님을 저희 집으로 보낸다고 하니 너무 갑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좀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출산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그럼 너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거니? 너희 저번에도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만 거절하더니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이제 아이 낳을 준비를 해야 돼서 정신도 없고 좀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 남편하고 상의 한번 해볼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 딱 5일 뒤에 올라가니까 안방 거기 네 시숙 좀 줘라. 네 시숙이 작은 방을 쓸 수는 없잖니. 저번에 가보니까 작은 방은 2개나 있던데 니들이 작은 방 2개 사용하고 안방은 네 시숙 주면 되잖아. 딱 5일 줄 테니까 그때 내가 네 시숙하고 같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안방 좀 이쁘게 꾸며놔라. 끊는다. 일방적으로 다 끊어버리는 시모의 전화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부탁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명령이라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한 푼도 도와준 적도 없고 밥숟가락 하나도 안 사줬던 시댁이었는데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큰아들이 서울에 발령받았다고 하니 안방을 뺏으려고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내일 모레면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며느리한테 자기 큰아들이 가니까 안방을 비워놓으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전 그래서 퇴근한 남편한테 남편이 오자마자 이 얘기를 바로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혹시 통화했어? 아니, 아까 전화 왔는데 나 바빠서 못 받았거든. 근데 왜? 안 그래도 내가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아주버님이 서울에 발령받았다고 안방을 비워놓으래. 우리 보고 작은 방 쓰면 된다고. 그래서 좀 곤란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나한테 엄청 짜증내시면서 왜 우리 큰아들 무시하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여보, 미안해.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그냥 모른 척 해줘. 근데 갑자기 택시 운전하시던 분이 서울에 좋은 회사에 발령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해본 소리겠지. 내가 한번 전화해보고 올게. 남편은 그러더니 곧장 통화를 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도 시모는 당분간만 형 집 구할 때까지만 지내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어이가 없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말 그땐 비상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설마 진짜 올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있다면 아주버님이고 시모고 진짜로 오진 않겠지 싶다가도 되게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나 제 이 찝찝한 마음이 맞았습니다. 오겠다고 통보했던 그날 이틀 전에 저한테 문자가 딱 도착을 했더라고요. 예, 내일 모레 저녁 6시까지 갈 테니까 안방 비워놔라. 예쁘게 꾸며놨니? 딱 1년만 지낼 수 있게 비워놓으렴. 1년 뒤에 나가줄 거야. 정말 설마 했는데 진심으로 저희한테 말을 한 거였어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때 친정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화야, 우리 손주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거야? 이 아빠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잘 크고 있어요. 어? 아이 뭐야, 우리 딸 목소리가 왜 그러지? 왜 그래? 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뭔지 말해봐. 아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네 기분이 좋은지 싫은지 단박에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얼른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니 그게요. 아빠, 글쎄 어머님이 아주버님 서울로 발령났다고 1년만 저희 집 안방을 내주래요. 전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빠는 가만히 제 얘기를 듣다가 딱 한마디를 하고 끊으셨어요. 내일 모레 몇 시까지 온다고? 6시까지? 오케이, 알았다.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온다고 했던 그날, 우리 집엔 초인종이 2번 울렸어요. 첫 번째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그건 바로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어? 아빠, 어떻게 왔어? 엄마도 같이 왔네? 어쩐 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우리 딸 고민할 것 같아서 이렇게 왔다. 그래, 우리 김서방도 있었는가? 예, 아버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마중 나갔을 텐데. 아니쎄, 마중 나올까봐 우리가 연락 안 한 거야. 날씨도 추운데. 자네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그나저나 안방이 어딘가? 저기지?
부모님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빠 손을 보니 캐리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 아빠, 이거 뭐야? 웬 캐리어예요? 은화야, 아빠랑 엄마 당분간 여기서 지내기로 했다. 그리고 이거 고기거든. 이따가 맛있게 먹자. 그러더니 아빤 저에게 윙크를 딱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전 아빠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빤 짐을 풀고 안방에 계셨습니다. 그 뒤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초인종이 딱 울렸습니다. 은화야, 나다. 문 열어봐라. 문 열어. 네, 어머님. 아유, 서울 바닥은 왜 이렇게 차가 복잡한지 모르겠다. 이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산다니? 역시 고향이 좋긴 좋구나. 난 서울에서 못 살겠어. 아무튼 간에 안방은 잘 꾸며놨겠지? 시모와 시숙은 딱 시간 맞춰서 도착을 했더라고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툴툴대던 시모는 시숙과 함께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방문을 확 연 순간 시모가 뒤로 까무라쳤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정아빠와 친정엄마가 안방에서 비장한 각오로 양반다리를 하고 시모를 딱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유, 사부인, 사돈.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우리 사부인 오셨습니까? 우리 딸 집에 우리가 오지도 못합니까? 오늘부터 한 며칠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좀 왔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 방은 우리 큰아들이 앞으로 쓸 건데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사부인, 제가 진짜 정말 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여쭤보시죠. 시모는 처음엔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에게 아빤 담담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안사돈께선 여기 이 집 얻을 때 10,000원 한 장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사돈이 이 집 얻을 때 혼수 사는데 뭐 하나라도 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돈 그럼 우리 딸 결혼하고서 시원하게 뭐 금전적으로 도와준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 없으시죠? 근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 안방을 턱하니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집엔 저희 지분도 있습니다. 절반이요. 저희가 이 신혼집 얻으라고 2억을 보태줬어요. 2억을요. 시모는 아빠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옆에 있던 엄마를 쳐다봤더니 아주 웃음을 참으려고 막 다리를 꼬집고 있더라고요. 시모의 표정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은 표정으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은하야, 아빠가 그 소고기 가지고 온 거, 그 소고기랑 반찬들 이제 꺼내서 먹자꾸나. 이제 저녁 먹어야지. 배고프다. 빨리 고기 좀 먹자. 김서방, 얼른 가서 상 좀 차리자고.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빠의 말에 저와 남편은 바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시모와 시숙이 딱 그 상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젓가락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아빠가 바로 두 사람을 제지했어요. 잠깐! 사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밥 먹으려고. 사돈, 그 밥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준 겁니다. 저 봐, 우리가 사온 거라고요. 사돈이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숟가락 젓가락도 있죠? 그것도 저희가 사준 거예요. 이런 거 구분을 해야죠. 이만 손 놓으시죠. 아빠의 말에 시모와 시숙은 그대로 뻘쭘해 하더니 숟가락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먹는 모습만 멀뚱히 쳐다보며 입맛만 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물이라도 마실까 싶었는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바로 아빠가 제지를 하셨어요. 잠깐, 사돈, 놓으세요. 그 물병 놓으시라고요. 또 왜 그러시는데요? 그 냉장고 있죠? 그것도 다 제가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건 드시면 안 되겠죠? 생각해보니까 그 컵도 제가 다 사준 거라서 물도 먹지 마셔야 되겠어요. 먹지 마시고 가서 사서 드세요.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는 사람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냉장고며 세탁기며 이 혼수 가전제품 사주고 이 집 2억 보태주려고 그 돈 모으느라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 줄 아십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식당 운영하면서 손님들 비유 맞춰가면서 번 돈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돈은 그걸 꽁으로 쓰고 우리 딸 안방을 차지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인정합니다. 저한텐 그렇게 통보하던 시몬 어디 갔는지 말 그대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 바로 시모였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물도 못 마시고 그냥 그대로 주방에서 시몬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약한 사람들한텐 강하게 나가고 강한 사람한텐 약한 척을 하는 시모를 보니 참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도 옆에서 그냥 우리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빠가 딱 그 모습을 보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여기 좀 앉아보십시오. 예, 사돈 많이 기분 나쁘시죠? 압니다. 그래도 사돈은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시모는 아빠의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크게 숨을 한 번 쉬시더니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사돈, 우리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나 우리 김서방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이 진국이고 우리 딸이 그래서 정말 결혼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서방 정말 최고죠. 그리고 우리 딸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뱃속에 손주가 태어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방을 비우고 작은 방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좀 그러네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사돈 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일할 것도 많고 많은데 공장도 있고 공사 현장도 있고 배달 일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다 작은 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흰 우리 큰아들이 불쌍해서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전 솔직히 사돈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끼는 우리 김서방 어머님 아닙니까? 잘 지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렇게 가방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시죠? 뭐 사돈 맥주 좀 드시나요? 예, 술 좋아합니다. 김서방 가서 냉장고에서 맥주 좀 꺼내오게. 아빠의 말에 남편은 바로 맥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아빠는 심없게 술 한 잔을 따라주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저 우리 자식만 잘나고 아까운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부모구나 싶었습니다. 아빤 심없게 맥주를 따라주시곤 진심을 전하셨어요. 오늘 일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제 딸이 저한테 너무도 귀한 딸이라서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한 사람들한텐 저 정말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용납을 못합니다. 근데 사돈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로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딸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마 사돈만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둘이서 정말 고부 갈등도 없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한 잔 받으시고 기분 푸시고 우리 딸한테 잘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끝으로 아빠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90도로 시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전 그런 아빠를 보고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존심 있는 상남자인 우리 아빠였는데 딸을 위해 기꺼이 머리를 숙인다는 게 너무 울컥했습니다. 아빠 인사는 시모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더라고요. 사돈, 왜 그러세요? 뭐하러 90도로 인사를 하세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빠가 그렇게 인사를 한 건 다 뜻이 있었습니다. 딸을 잘 봐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시모한테 먼저 자신을 낮추면서 사과라면 시모도 역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느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맥주를 마시며 서로 화해를 하셨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웃으며 시모와 얘기를 나누셨어요. 사돈, 저희 앞으로 정말 잘 지내봐요. 가끔씩 연락도 하고 말이죠.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고긴 자주 보내드릴게요. 신경 써서 최고급 한우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 감사해요. 하하호호 웃으며 말하는 친정 부모님과 심을 보면서 옆에 있던 아주버님은 아주 가시방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계속 눈치만 보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아빠의 현명한 행동 때문에 시모하고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주버님도 결국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사실은 아주버님이 서울로 발령이 났다는 건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아주버님이 그냥 무작정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지낼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 무작정 우리 집 안방을 비워두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두 분은 다시 내려가시고 이후로 저와 시모 사이에선 갈등도 없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전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시모도 어른으로서 저에게 할 도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지금도 계속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자리를 잡아 돌아가고 있어요. 전 예쁜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산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어찌나 좋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아빤 정말 눈에서 꿀이 떨어질 것처럼 저희 아들을 보러 오신답니다. 까르르 까꿍. 아이고, 우리 손자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엄마 닮아서 이쁜가? 아빠를 닮아서 이쁜가? 아니지, 이 할애비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얼른 쑥쑥 자라라. 할아버지가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사줄게. 아빠 아주 그냥 손주한테 다 주겠어 아주. 엄마 아빠 잘 봐. 이러다가 집에 우리 아들 데리고 갈 것 같아. 안 그래도 오늘 네 아빠 손주 집에 데리고 가겠다고 너 화장실 갈 때 얼른 가자고 하더라. 너 아들 뺏기겠어. 네 아빠 잘 봐라 잘 봐. 으이구, 진짜 못 말린다니까 우리 아빠. 아빤 정말 저에게 해주신 사랑처럼 우리 아들에게도 너무나 사랑을 듬뿍 주시고 계시답니다. 제가 힘들까봐 틈틈이 쉬는 날이면 집에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세요. 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동생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 선물도 자주 사서 놀러 오곤 한답니다.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오래도록 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뭐든지 사람 관계에 있어선 정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인생은 항상 결정의 순간이 모인 시간이라는 말도 있듯이 관계 또한 확실하고 정확해야 하는 거죠. 아마 가족한테도 사기당하고 지인한테도 사기당해 힘든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힘든 시국일수록 끊고 맺음을 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